안녕하십니까. 신경심리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매번 질문으로 시작했었는데, 오늘은 그 심리학의 아버지, 즉, 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창시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푼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푼트라는 사람이 소위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불려지는데, 푼트가 철학자이면서 또한 생리학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또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의 전공이 생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의 창시자 아버지라 불리는 푼트도 철학자이면서 생리학자고 그것이 심리학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현대 심리학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도 철학자이자 생리학자인다는 것이 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심리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요즘 부르는 심리학 내에서의 전공으로 얘기하자면 생리심리학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심리학은 철학과 생리학이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학제다,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심리학의 부모는 철학과 생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상 심리학이라는 자녀의 아버지는 철학 같고 엄마는 생리학 같은데 그건 저 생각일 수 있고. 근데 철학이 하는 그러한 보편적 질문을 심리학도 한다라는 것을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생리학이 갖고 있는 그런 과학적 방법,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나 그런 대상에 대한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가 심리학이. 심리학은 철학이 하는 보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과학이라는 방법, 수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듣게 되실 연구 방법론 그리고 또 통계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맛보고 도대체 과학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해하실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드린 질문과 또 무관하지 않는데 그러한 과학이라는 수단이 어떤 철학적 입장에서 다뤄지냐에 따라 과학을 통해서 그렇게 인식되어진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그런 비유를 언뜻 했습니다만 과학을 잘 갈려진 날카로운 칼에 비유하고 철학을 그러한 칼을 누가 쓰느냐에 비유한다면은 그것이 만약에 강도 손이 잡혀지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테고 그것이 외과 의사 손에 잡혀진다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철학적 견해가 어떤 입장에 따라 동일한 과학적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밝혀진 그러한 사실들에 대한 그런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학적 그런 견해에 대한 우리의 그런 타당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고 과학자이기 전에 심리학자로서 심리학은 또 과학이다, 행동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아주 스트롱한 사이언티스트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과학자로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과학자이죠. 그래서 과학자로서 또
행동과학이라는 심리학을 하는 심리학자로서 또는 심리학도로서 그런 어떠한 타당한 철학적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느냐 또는 그런 견해들에 대해서 어떠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느냐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푼트나 윌리엄 제임스가 생리학자, 더 큰 범위로는 생물학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라고 또는 주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생물학에 대한 또한 올바른 그러한 견해에 대한 우리 이해가 없다면은 저는 심리학은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생물학을 하지 않고도 아니면 뭐 심리학 안에서 생물학과 관련된 우리 이제 생물심리학, 생리심리학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신경심리학도 그런 과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텐데 그와 함께 뭐 감각지각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배우는 학습심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물학과 관련된 그러한 올바른 견해 그리고 이해가 없다면은 제 견해를 말하자면은 생물학 그리고 철학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우리가 철학자나 생물학자까지는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심리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인간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분리뇌라는 새로운 내용을 시작했었는데 분리뇌는 좌우 뇌를 연결하는 그런 교련을 절단한 그런 전달 수술을 받은 경우에 분리뇌라 부른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련의 종류에는 뭐 전교련, 후교련, 시상교련, 해마교련, 뇌량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서 거시적으로 제가 각 부위들을 살펴보고 또 구체적인 부위들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뇌량과 관련해서 그림을 제가 또 좀 더 확실하고 눈에 들어온 것을 이제 골라봤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뇌를 이제 위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있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뇌 위쪽에 위쪽 이 부분 그러니까 전두엽 머리 이마 쪽도 될 테고 그죠? 그리고 두정력도 될 테고 호두배당 이런 부분을 지금 다 걷어내고 피질 부위를 다 걷어내고 안쪽 피질 아래쪽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가운데 줄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뇌량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이렇게 줄무늬들이 바로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대뇌의 피질 껍데기 부분들은 신경세포의 세포체와 가지돌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피질 아래쪽으로 바로 보여지는 이 부위가 해당되겠죠. 이 아래 안쪽 부위들은 바로 그런 신경세포 뉴런의 축삭들이 아래 좌우로 옆 부위로 또는 아래로 지금 달리게 됩니다. 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뇌량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축삭들이 좌우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신호를 주고받는 그 부위가 이제 뇌량이 되는 것이죠. 이 부위가. 그래서 뇌량 절단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부위를 자르는 것이 이제 뇌량 절단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뇌를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잘랐다 볼 수 있죠. 이런 방향으로 잘라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위가 바로 코퍼스 캘러죠. 뇌량에 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위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죠? 뇌량 절단.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게 피질 부위. 피질 부위는
좀 짙은 색을 띠고, 피질 부위들. 이 피질 부위들. 피질 부위들은 좀 짙은 색을 띠고, 그 안쪽 부위들, 지금 이 안쪽 부위들은 상대적으로 밝은 뇌량을 포함해서 이 밝은 흰색에 가까운 백색을 띠게 되는데, 그래서 부르기를 이런 세포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뇌 겉질, 피질 부위는 세포, 신경세포, 뉴런의 세포체와 가지돌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세포체로 이루어진, 가지돌기로 이루어진 이런 부위는 바로 회백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도 이 부위를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회백질, 즉 대뇌 겉질을 이루고 있는 뉴런의 축삭들이 좌우로 뇌량을 통해서, 또는 뇌량 이외의 다른 교론을 통해서 좌우로, 그리고 서로 옆으로 주고받고, 또 아래로 이렇게 결국은 척수 쪽으로 뇌관을 통해서, 그때 뇌관 말씀드렸죠. 뇌관을 통해서 척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신경세포의 축삭들도 있겠죠. 바로 그러한 신경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여기 희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곧 백질이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흰색 부위란 얘기죠. 이 껍데기 부분은 회백질, 옅은 회색을 띈다 해서 그레이 매트라 하고, 여기는 화이트 매트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경세포, 뉴런의 축삭들이 마리집이라고 해서 그런 지방질로 이루어진 그러한 악교세포로 그런 마리집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마리집이 흰색을 띄어서 이렇게 백질로 보이는 것이고, 여기 이제 신경세포체, 그리고 그 가지돌기 부위는 그러한 악교세포에 의해서 마리집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옅은 회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뇌량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림 보여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 한두 가지 소개하자면, 여기 보이는 이 부위, 이것이 바로 뇌척수기에 채워져 있는 뇌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게 어느 쪽이 오른쪽, 왼쪽인지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보안이 이쪽이 오른쪽 같은데, 어쨌든 좌우에 뇌실이 하나씩, 그리고 그 뇌실이 합쳐져서 이렇게 있는 여기가 제3뇌실.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뇌척수액이 채워져 있는 층뇌실 2개, 어느 쪽이 1이 되었던 1, 2, 그 다음 제3뇌실에서 뇌실 3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상을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 시상 있나? 예, 여기 시상, 달러머스, 이게 시상인데, 시상이 요만큼, 시상 크기는 뭐 이 정도는 아니고, 형태는 이렇게 절단면이니까 그런 럭비공처럼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시상 모양은 아닌데, 이 절단면상 시상이 위치하는 부위가 이 정도 이렇게 위치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는 여기 나와 있네요. 대뇌 피질 해서 회백질 해서 그레이 메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화이트 메타, 백질,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또 운동 장애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소개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레트럴 벤트리칼, 이것이 바로 척내실을 얘기합니다. 좌우 척내실을 레트럴 벤트리칼 이해하고, 제3내실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이 정도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부위와 관련해서 뇌량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편제와 우리 앞서 기능 국제와 관련해서 특정한 기능이 뇌의 특정한 부위에 할당되어 있던 그러한 것을
뇌와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기능국제화 또는 국수주의 입장이라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어떤 특정한 기능이 뇌의 특정한 부위에 할당되어 있다 또는 특정한 부위가 특정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부위가 바로 그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 전문화되어 있다, 스페셜라이제이션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좌우 방구의 기능 전문화, 이게 바로 이제 편지화를 아주 간략하게 정의하는 말입니다. 편지화란 좌우 방구의 기능 전문화다. 전문화, 스페셜라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기능 곡소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은 기능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좌우 방구에 있어서는 해부학적으로도 비대칭이다. 동일하지 않다. 지금 좌우 방구의 기능 전문화라는 얘기는 달리 하면은 어떤 특정 기능들에 있어서 좌방구, 우방구가 비대칭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편제화 개념인데,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해부학적으로도 이것이 비대칭이다. 그리고 화학적으로도 비대칭이다. 자, 뇌에서의 화학적, 결국 이제 뭐 이게 신경, 화학.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익히 배우신 분도 계시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신경세포하고 신경세포 사이에, 자, 제가 여기서는 가지돌개 생략했습니다. 가지돌개 생략하고, 가지돌개 세포체 포함해서 동그라미 표현하고 이제 축삭이 이렇게 해서 뻗고 있고,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나 세포체와 또 이렇게 시냅스를 맺고 있고, 시냅스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세포 내에서는 이 신호 처리를 전기적 형태로 하게 되고, 그렇게 전기적 형태로 처리되어지고 쭉 축삭을 통해 축삭 말단 부위까지, 축삭 종말 또는 뭐 터미널 버튼 해서 종말 단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위까지 전달된 그런 전기 신호가 다음 세포로 이렇게 옮겨질 때는 이 부위, 즉 시냅스에서 시냅스는 영어로 제가 한번 썼었던가요? 영어가 뭐 특히 중요할, 당장 우리한테 특히 중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 시냅스에서 뭐 화학적 신호 전달을 하게 돼요. 시냅스에서는 어떻게 화학적 신호 전달을 한다. 그러면 화학적 신호 전달을 한다는 얘기는 화학 물질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시냅스에서 화학적 신호 전달을 중재하는 화학 물질을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학적이라는 얘기는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신경 전달 물질 안에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교재나 좀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개 정도, 10개 내로 그렇게 흔히 일컬어지는 것들이 그 정도 되어지고, 뭐 그 분야의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뭐 앞으로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 저 화학적 신호를 매개하는 그런 화학 물질 종류가 100가지 이상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분포, 그런 것들도 좌우 뇌가 동일하지 않다, 비대칭적이다라는 거죠. 이것 다 기능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건 구조적으로. 이거는 신경화학적, 즉 신경 전달 물질에서도 좌우뇌가 비대칭, 즉 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뭐 해부학적, 화학적보다는 어떤 좌우 방구의 기능과 관련된 그런 전문화에 대한 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뇌와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신경심리학이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개념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뇌와 행동할 때 그러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이 뇌 기능의 발현이다. 뇌 기능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기능은 바로
구조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구조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지만 우리 구조의 비대칭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구조 논리는 구조 논리라는 게 뭐죠? 이런 구조 스트럭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느냐라는 것은 기능 논리를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 자동차를 예를 듭시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요모조모 살펴본다면은 이 자동차가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처럼 이 뇌 기능의 발현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관심이 있다면은 뇌의 구조에 대해서도, 즉 해부학이 되어지는 거죠. 해부학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 얘기하다가 구조와 관련된 해부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그 뇌의 기능의 발현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소위 우리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뇌 기능의 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뇌는 실제하는 것이지만 마음은 실제하지 않고 뇌 기능이 발현한 것이다. 즉 자동차가 달릴 때 푸릉푸릉 소리가 난다든지, 도로를 달릴 때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기차 바퀴가 철길을 달릴 때 철컥철컥 소리가 난다든지, 그것처럼 뇌의 그런 실제하는 그런 구조, 즉 물리적인 그런 물질의 구성하고 있는 그것들의 그런 물리적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리처럼, 기차 바퀴가 만드는 소리처럼 그렇게 뇌 기능의 발현이 마음이다 이렇게 신경과학 그리고 과학적 입장 또는 행동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심리학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지난번에 그 답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은 마음은 꼭 물질 뇌처럼,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물질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원론자들이 그런 마음은 뇌나 우리 신체처럼 그런 식으로 실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뇌 기능의 발현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 마음이라는 것은 기차 바퀴가 구를 때 나는 소리와 같은 하나의 그런 현상이다. 뇌나 신체처럼 그렇게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소위 과학적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좌우 방구의 기능 전문화, 이것이 이제 편재와의 개념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사진이 반은 남자 얼굴, 반은 여자 얼굴 이렇게 합성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잠시 보여준 다음에, 그죠? 이 남자 얼굴의 온전한 사진과 여자 얼굴의 온전한 사진 두 개를 두고 어떤 얼굴을 봤는지 선택하게 하면은 남자 얼굴에 해당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방구는 구어와 문어에 대해서, 즉 입으로 한 말과 우리가 이제 글로 쓰는 언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산출합니다. 우리 앞서 봤던 그런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 그죠? 그런 구어나 글을 읽는다든지 듣고 쓴다든지 말한다든지 할 때 그런 언어 이해와 관련해서는 베르니케 영역, 그리고 언어의 산출과 관련해서는 브로카 영역이 전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두 부위는 바로 좌방구에 그렇게 위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바로
기능 국제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좌반구에만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위치하니까 결국 언어 기능에 있어서 편제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반구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관여할 수 있지만 좌반구는 구어와 문의 이해와 산출에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언어 기능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좌반구의 언어 기능 전문화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네. 와다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또 편제화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경심리학적 검사 시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와다는 그 일본계 캐나다인의 이 검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했기 때문에 또는 개발했달까요?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을 따서 와다, 일본 이름이죠. 와다 테스트랍니다. 이 검사법을 처음 실행한 사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와다 검사. 와다 검사는 이 뇌 수술을 통해서 일정 부위를 이렇게 제거할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난치성 간질 같은 경우에 뇌량을 절단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소적으로 그런 뇌전증과 관련된 그런 뇌수술이 필요할 때 이런 와다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런 뇌 부위 주로 이제 대뇌 피질 부위가 이제 될 텐데 그런 부위를 제거해낼 때 혹시 이것이 언어나 기억과 관련된 그런 부위가 이제 손상됐거나 아니면 그런 뇌전증이 일어나는 위치가 바로 언어나 기억과 관련된 부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수술로 외과적 신경외과적 수술로 인해서 그러한 그런 부작용이랄까 원치 않는 결과를 최대한 줄이거나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수술 전에 이런 와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즉 대뇌 방구를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마취시키고 즉 좌방구 마취시키고 그다음에 좌방 마취되기 전의 기능과 즉 행동과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봄으로써 그죠? 좌방구의 그런 기능 편제화를 살펴볼 수 있고 또 우방구를 잠시 마취시킨 다음에 우방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뇌전증과 관련된 신경외과술로 제거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위치가 어떤 기능과 관련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제거를 함으로써 어떤 기능이 손상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은 그런 외과 수술을 어떤 식으로 함으로써 그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지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와다 검사입니다. 즉 뇌에다가 그죠? 단기 마취제를 주입함으로써 오른쪽 뇌만 왼쪽 뇌는 놔두고 오른쪽 뇌만 마취시키고 마비시키고 또는 또 반대로 마비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가 와다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시면 바로 소디움 아모바비탈이라는 이러한 단기 마취제를 바로 이렇게 뇌에 올라가는 경동맥, 즉 목에 있는 동맥이라는 거죠. 뇌 쪽으로 올라가는 동맥이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뇌 쪽으로 올라가는 목에 있는 동맥에다가 이렇게 각각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지금 소듐 아모바비탈을 여기서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물론 녹색은 아니겠죠. 녹색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 경우에는 왼쪽이 이제 되겠죠. 예. 왼쪽 경동맥에다가 여기 왼쪽 경동맥에다가 주사하게 되면은 좌방구만 이렇게 마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녹색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읽어보시면 뇌수술을 받을 예정인 환자에서 언어 영역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아까 언어나 기억이라 말씀드렸는데 외과 의사는 경동맥에 소듐 아모바비탈을 주입한다. 약물이 주입된 방구 여기 이제 좌방구를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데 방구는 마취가 되고 좌방구가 어느 담당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 진행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은 좌방구에 그렇게 기능 전문화 편제화되어 있다. 그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좌반구가 어느 담당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뭐 브로커 영역과 베르니킹은 다 좌반구에 있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 좌반구로 맞춰서 어느 기능상의 그러한 우리가 봤던 그런 실어증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 필요 뭐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이면 100 사람마다 다 좌반구에만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외가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술 전에 그런 것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과 언어 기능의 신경 심리학적 평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마취를 하고는 외과 수술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가 하겠지만 바로 신경 심리학자가 이렇게 각각 대뇌를 마취시키고 그 각각 좌우 대뇌 방구의 기능과 관련해서 신경심리학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앞서 첫째 시간에 신경심리학 또는 신경심리학자들의 어떤 역할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과 언어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 얘기한 이 기억은 바로 언어와 관련된 서술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에는 앞서 해마를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을 한 7종류까지 그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5종류는 바로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즉 언어적으로 학습하고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언어적으로 회상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필요치 않는 그러한 과정이 불필요한 오히려 그러한 과정들이 개입된다면 학습과 기억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즉 흔히 쉽게 얘기해서 무의식적인 기억 과정, 즉 학습과 기억이 한 5가지 종류 있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무의식적이라기보다는 의식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이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몰라도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은 또는 인간만 의식이 있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의식을 바탕으로 얘기할 때는 주로 언어적인 의식을 얘기를 하고 그러한 편협한 의미의 의식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타당성 있는 그러한 의식에 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할 때는 다른 동물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은 우리와 같은 자연 언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상징 언어는 사용합니다. 우리가 또 가르칠 수도 있고요. 침팬지한테 뭐 상징 언어를 가르치는 연구가 그동안 뭐 종종 있어 왔죠. 다른 동물도 상징 언어는 있는데 우리처럼 자연 언어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적인 의식이 없을 뿐이지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비언어적인 그러한 학습 기억 과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 기억을 세분화했을 때 한 7종류 중에 한 5종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2종류가 7개 중에 2종류가 바로 언어적인 의식 과정을 매개로 한 학습과 기억인데 그 2종류를 바로 서술기억이라 하고 서술기억 안에 구체적으로 또 2종류로 나뉩니다. 이건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언어, 이미 봤던 언어 기능, 그리고 지금 이런 대뇌방구의 기능 편제와 관련해서 이후에 살펴볼 좌우 방구의 기능의 어떻게 서로 전무나 다른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기억을 살펴볼 텐데 그때 서술 기억이 이 두 개 각각 뭘로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할 텐데 이 2개를 다 묶어서 서술기억 또는 외현기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때 이 외현이라는 의미도 결국은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그죠? 언어적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붙인 이름이 되겠죠. 이것도 서술도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붙이는 이름이 됩니다. 결국 바로 이런 외연 서술이라는 이 용어 안에 언어적 의식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와다 검사를 통해서 좌우 방구의 뇌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혹시라도 잃어버릴 중요한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고 언어와 관련된 기억 또는 학습, 즉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기능이 혹시라도 외과 수술로 인해서 손상될까봐 잃어버릴까봐 하게 되는 것이 와다 검사고, 바로 와다 검사를 통해서 신경심리학자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할 때는 바로 우리가 앞서 봤던 대로 브로카 영역과 관련된 표현성 언어 능력이 어떤지 확인할 때 될 테고, 바로 이제 표현성 언어 능력을 본다는 것은 지금 좌방구를 마취시켰을 때 브로카 영역과 관련된 그런 기능이 마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방구에 브로카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방구를 이제 마취해 본 다음에 표현성 언어 능력상에 어떠한 그런 마비가 있는지 보게 된다면은 또 재차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수용성 언어 능력을 관련해서 신경심리학적 평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베르니케 언어 능력, 어, 베르니케 영역의 그러한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좌우방구에 대해서 아까 표현성 언어 능력을 신경심리학적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기 기억, 단기 기억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기억은 한 7가지 나뉜다 했는데, 이전 기억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냐면은 기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7가지 세분합니다. 그리고 크게 2가지, 5가지 나눈 기준은 그 내용이 언어적 의식과 관련되느냐, 즉 언어적 의식을 매개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또 2가지, 5가지 이렇게 서술 기억과 그렇지 않은 기억을 나누게 되거든요. 어쨌든 7가지로 기억을 나눌 때는 기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눈 것이고, 이 기억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억이 짧은 시간 동안 기억되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느냐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은 기준이 없어요. 도대체 몇 시간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나누느냐 딱 정해진 기준이 없는데, 어떤 학자들은 몇 초, 어떤 학자들은 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통상적으로 컨벤셔널하게 그렇게 전통적으로 그 단기와 장기를 나눈 기준이 단기는 한 1분 정도 기억하는 그 정도를 단기 기억이라 얘기를 하고, 요것도 어떤 사람은 1분에서 그죠 2, 3분, 5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통상 1분 정도 얘기하는 것이 흔하고요. 그렇다고 있으시 절대적인 기준 될 수 없습니다만, 장기, 단기를 나누는 그런 절대적인 획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없는데, 통상 이런 경우가 이제 좀 흔하고요. 그 이외에는 다 장기입니다. 그럼 10분을 기억하더라도 장기고, 10분 후에는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건 장기 기억에 해당하고, 그리고 한 달도 장기가 될 수 있을 테고, 1년 정도 기억하고 그 이후에는 또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도 장기고, 아니면 평생 동안, 그죠? 70, 80 돌아가시 전까지 우리가 남아있는 기억이 있죠. 7, 80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 기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언어 기능과 관련된, 즉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기억이라 했기 때문에, 이때 장기, 단기에 해당하는 이 기억도 바로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장기, 단기 기억입니다. 자, 기억 얘기가 나와서 뒤에 가면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좀 더 또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면, 기억은 기억 내용에 따라 7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 2가지와 5가지로 나뉘는데, 이 2가지는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기억이고, 나머지 5가지는 언어적 의식과 무관한 그런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억을 또 나눌 때 그 기억의 지속 기간, 지속 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입니다.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인데 이 장기기억, 단기기억은 바로 뭐 여기 언어적 의식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서술기억, 이 서술기억이 바로 장기기억과 단기기억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서술기억이 아닌 기억을 비서술기억이라 하거든요. 이 비서술기억은 장기기억, 단기기억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비서술기억에서 장기, 단기 얘기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이 비서술기억은 그죠? 이 지속기간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의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서술기억을 뭐 어느 만큼 지속됐다, 뭐 그 지속되지 않았다, 짧다, 길다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절차가 적용될 수 없는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지속기간에서 장기, 단기 얘기할 때는 바로 기억되어지는 내용에 따라 7가지 나는 중에 서술기억이라고 얘기하는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이 두 종류에 해당하는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다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기억과 언어 기능의 심리적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 실제 뇌수술을 통해 진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과 관련된 실제 사례인데, 자, 제목은 소디움 아모바비탈 검사, 즉 와다 검사죠. 32세의 변호사 가이는 후측 언어 영역에, 후측 언어 영역이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베르니케 영역을 얘기하겠죠. 그죠? 언어 영역은 언어 산출 관련된 브로카 영역, 그리고 언어 이해와 관련된 베르니케 영역,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죠? 후측이라 했으니까, 즉 바로 이 후측 언어 영역은 베르니케 영역을 지금 얘기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좌반구에 전문화, 즉 기능 편지화를 이루지만 어떤 경우에 우반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신경심리학적으로. 그래서 후측 언어 영역에 해당하는 부위에 혈관 기형이 있다. 이게 이제 동맥류라 얘기하는데 뇌혈관이 그런 특정 부위가 벽이 얇아지거나 또 기형으로 생겨서 거기에 이제 동맥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굵어지다가 부풀리다 터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그 부위가 뭐라 흔히 그 뇌출혈처럼 뇌출혈처럼이 아니라 뇌출혈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졸중이 되어지고 그 뇌부위와 관련된 기능들은 음, 음, 마비가 되어지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혈관 기형 이 부분을 수술하려는 거죠. 이 기형은 뇌전증을 포함해. 이 뇌전증이 앞서 말한 간질에 해당하는 것, 간질입니다. 이 기형은 뇌전증을 포함해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지금 이 32세 변호사 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혈관 기형에 의해서 뇌전증도 일어나고, 뇌전증은 그런 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 과활성화를 가 원인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뇌전증을 포함해서 다른 신경학적 질환과 관련된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장 이상적인 외과적 치료 방법은 비정상적 혈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측 언어 영역에 대한 수술이므로 합병증으로 영구적인 실어증이 생길 수 있어서 심각한 위험성의 문제가 있었다. 이 실어증이 이제 베르니케 실어증이 되겠죠. 후측 언어 영역이니까. 가이라고 이렇게 맞습니까? 이 변호사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자, 여기 있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죠. 뒤에서 이제 그 표로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오른손잡이가 많고 오른손잡이의 대부분은 바로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좌반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오른쪽에 있을까 해서 또 검사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왼손잡이라 해서 다 오른쪽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에 있어서도 또 대부분은 여전히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은 좌반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왼손잡이 중에서도 소수는 또
우방구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기서 확인하려는 거죠. 우방구가 언어를 담당할 수도 있었다. 금방 제가 한 얘기고요. 만약 그럴 경우 수술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의문의 사례에서 확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와다이 나오네요. 그죠? 와다와 라스무센, 이 라스무센이라는 사람도 이 뇌량의 어떤 기능과 관련해서 뇌발달에 있어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발비트레이트 약물의 일종인 소디움 아모바비타를 경동맥에 주입해 동척성 방구를 잠깐 동안 마취시키는 선구적인 방법을 시도했다. 이 방법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와다 검사를 합니다. 자, 경동맥을 통해서 좌우 방구를 각각 마취시키는 것은 앞서 봤던 이 그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바비추레스 이 약물은 전신 마취하기 전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걸 이제 마취 유도제, 즉 인덕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제로서 그렇게 쓰이는 약물이고 이것이 그런 조현병에서도 이 바비추레트가 치료약으로도 그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진정제니까 이게 쭉 뇌기능을 이렇게 좀 낮춰서 그죠? 이렇게 과활성화되는 것을 떨어뜨리는 그런 진정제로서 쓰입니다. 이 바비추레이트 일종의 소디움 아모바비탈이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마취 전신 마취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다 검사에 이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보통 대퇴동맥에 삽입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한다. 여기서는 이제 뭐 경동맥을 통해 이렇게 주입하는데 요즘은 이 사타구니에 있는 그런 동맥에다가 작은 관을 쭉 심어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요즘은 뭐 엑스레이보다도 더 그런 해상도가 좋은 그런 MRI를 통해 가지고 쭉 그런 작은 관이 쭉 우리 복부 몸통을 지나서 심장을 지나서 이 경동맥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관이 주입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경동맥까지 올라가서 이제 이런 마취약을 주입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경동맥까지 올라가야지만이 그죠. 우리가 좌방구만 따로 우방구만 따로 그렇게 맞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주입하게 되죠. 근데 요즘은 이 와다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압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 하는지 모르겠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마취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마취를 하지만 이게 안 깨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죠. 사람들 체질마다 뭐 시술상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추측하지 못하는 그 통제되지 않은 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안 깨어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어느 쪽 뇌든 안 깨어나 버리면 뭐 영구적으로 뇌 하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뭐 아주 뭐 심각한 그죠? 뭐 그 부작용이랄까요? 어떤 그런 신경외과적 그런 사고니까 요즘은 이 와다 검사를 안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뭐 예전 얘기가 되어지겠죠. 어느 방구로 약물이 주입되면 몇 분간 언어마비가 초래된다. 그 오른쪽이 되었던 왼쪽이 되었던 바로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는 그런 언어 방구가 마취된다면 몇 분간 언어마비가 초래되겠죠. 이 시술은 언어 방구가 어느 쪽인지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다. 언어가 다시 돌아올 때는 특징적인 실효적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자, 비언어적 방구에 약물이 주입되면 그것이 오른쪽이 되었던 왼쪽이 되었던 언어마비가 없거나 있어도 아주 일시적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경우에 좌방구가 그런 언어 기능에 전문화되어 있지만 아까 앞서 본 슬라이드에서 우방구도 일정 정도 관여한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비언어적 방구, 즉 좌방구가 우방구가 되었던 그런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없는 그런 방구가 일시적 마비되더라도 일시적 방구가 마취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이런 언어 마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모바비탈의 장점은 마취된 방구의 기능 부재 상태에서 반대 방구를 별도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취 기간이 몇 분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기억과 운동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이 어느 방구의 담당인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소디움 아모바비탈 검사는 항상 양측성으로 수행됩니다. 즉 한쪽에 마취하고 끝나면 또 한쪽에 마취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즉 한쪽 방구에 약물을 주입한 후 약물의 잔류 효과가 없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죠? 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회복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넉넉히 며칠 지난 다음에 나머지 대뇌 방구에도 약물 주입한다. 약효가 진행된 짧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언어, 그리고 기억, 그리고 사물 인식 능력. 아까 앞서 얼굴 인식에 있어서는 우방구가 우사됐는데 여기 지금 사물 했으니까 얼굴 이외에도 다른 것도 포함되겠죠. 얼굴 인식 능력은 지금 사물 인식 능력이란 여기 안에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요구되어지는 1년의 단순 과제가 주어진다. 언어 시험용 단순 과제는 사물 이름을 빨리 말하기. 지금 사물 이름 말하기 이것들은 이제 언어 기능과 관련되겠죠. 뭐 사물 이름에 해당하는 특정한 단어를 잘 골라내느냐.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었을 때 언어 산출과 관련해서 나타난 특징 중에 단어 선택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그런 동영상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 때 말더듬이처럼,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인상 사례집도 봤지만 그죠? 단어를 쉽게 못 꺼낸다 했죠. 그래서 꼭 외국어를 처음 배운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 했는데 바로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사물 이름을 빨리 말하기 또는 순서대로 또는 거꾸로 요일을 암송해내기. 이게 바로 그죠? 언어적 의식.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작업기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전전두 옆피질의 기능과 관련된 것을 작업기억이라는데 그것도 우리 뒤에 가서 뭐 기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기억의 종류 얘기를 하면서 얘기할 텐데 바로 작업기억이 바로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그런 기억입니다. 아까 서술기억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술기억과 작업기억은 어떻게 다른지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요 순서대로 또는 거꾸로 월화수목금토일 또는 일월화수목금토일 아니면 거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런 언어적 의식과 관련된 기억 능력을 보는 것이죠. 간단한 단어 철자 말하기 이 부분도 또 언어 기능을 보는 것에 해당하겠죠. 약물이 주입된 방구가 언어를 담당하지 않으면 환자는 언어과제 수행을 계속한다. 비록 흔히 30초 정도 혼란스러워하고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재촉하면 다시 말을 시작한다. 우방구가 마비된 경우에는 환자에게 언어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또 계속 수행하겠죠. 그러면 흔히 비록 30초 정도 혼란스러워하고 하지만 다시 조용해진다. 이것이 우방구가 일정 정도 언어 기능에 관여한다. 라는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제 계속 질문하게 되면 그 좌방구, 대부분의 경우에 좌방구에 그런 언어 기능과 관련된 부위가 있으니까 뭐 말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이후에 보겠습니다. 우방구에도 언어와 관련된 기능이 그런 전문화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언어를 구성하는 것 중에 그렇게 브로카 영역, 베를리키 영역으로만 우리가 통상 말하는 그런 언어 기능을 다 충분히 다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기능에 있어서는 또 브로카 영역, 베르니키 영역이 갖고 있는 기능 이외의 것도 일조함으로써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언어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우방구에 그렇게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언어가 담당하지 않는 방구라 얘기할 때는 바로 브로카 영역, 베르니키 영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약물 주입 방구가 언어를 담당한다면 환자는 보통 말을 멈추고 마취가 풀릴 때까지 실으증 상태에 놓된다. 그 기간은 약 4에서 10분 정도이다. 자, 이 변호사는 좌방구가 언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왼손잡이인데도 좌방구가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 왼손잡이인데도 좌방구가 언어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좌방구에 브로카 베르니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왼손잡이의 경우에 아주 소수가 우방구에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검사를 이제 하고 아까 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예. 가인은 좌방구 언어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좌방구의 약물을 주입하였을 때는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연하죠. 나중에 이 변호사는 특정 사물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요.
뭐냐, 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 마취가 다 깨어나고 난 다음에 와다 검사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제 언어적으로 기억을 회상하도록 물어보니까 특정 사물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마침내 희미하게나마 생각이 났을 때 이 변호사는 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런 후에 변호사는 자신이 반응하지 못했던 모든 종류의 다른 질문들에 대해 자신이 질문받았음을 깨달았다. 그에게 어떤 사물을 보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물을 보여주고 왼손으로 고르도록 하자 그는 봤던 사물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비언어적 우방구가 왼손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의 언어 좌방구는 마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자, 이 아래쪽이 뭐냐면은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언어적으로 그렇게 물었을 때, 즉 언어적으로 기억을 회상해내려고 했을 때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몰랐다,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왼손으로 당신이 그런 와다 검사를 하는 동안에 봤던 사물에 대한 것을 왼손으로 골라보란 거예요. 근데 왼손은 오른쪽 뇌의 이 경우에 이 사람은 오른쪽 뇌, 우방구는 비언어적 방구였죠. 즉 오른쪽 뇌가 왼손을 통제하게 돼요.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때는 이 왼손으로 사물을 골라낼 때는 뭐 이런 와다 검사하는 동안에 자기가 봤다는 때 의식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죠? 이 사물에 노출되었던 그런 사물들을 그죠? 골라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좌방구가 마취됐을 때는 그 사물에 대한 즉 언어적 기억이 없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특정 사물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고 왜? 좌방구에는 언어적으로 접근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관련된 것이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베르니케 브로카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희미하게 생각났을 때는 답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그때 알 수 없었다. 자기가 그때 알 수 없었다는 기억이 희미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 변호사는 자신이 반응하지 못했던 모든 종류의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질문받았다는 것을 희미하게 기억해내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의 기능 편제화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일런트 랜드라고 제가 책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심리학자, 우리 지금 신경심리학 하고 있죠. 폴 브룩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임상 기록을 쭉 모아놓은 책입니다. 폴 브룩스 이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 신경심리학 안에도 임상신경심리학과 실험신경심리학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저자가 임상신경심리학자인지 실험심리학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모아놓은 사례들은 다 임상신경심리학적 사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제 추측으로는 임상신경심리학자 같은데 어쨌든 저희 과목과 관련된 신경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또 그 책 내용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나옴이라는 그 소녀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가명이겠죠. 가명일 텐데 바로 이 나오미가 와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그런 변호사와 이제 같은 그러한 검사를 받고 바로 신경심리학자 폴 브룩스에서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언어적 의식과 관련해서 우리의 자아와 관련된 그런 경험이 좌우 뇌방구에 어떻게 전문화되어 있는지, 즉 편제화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그런 우리의 어떤 실존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자, 혈관 조영실에 나오미를 상대로 와다 검사를 벌이는 나는, 폴 브룩스는 환상을 가진 자였다. 이 사람 책 읽어보시면 아주 이 사람이 철학적 그러한 깊이가 있는 그런 책을 쓰고 아주 글재주도 있고 은유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곰곰이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무겁고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환상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뇌만으로 인간의 행동, 마음이라는 그러한 기능적 발현으로서의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 필요 충분 조건처럼 그렇게 생각해 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뇌는 필요 조건이다. 그 뇌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뇌뿐만 아니라 신체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거시적으로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그것이 이제 뇌과학을 함에 있어서 쉽게 놓쳐버리거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특히 뇌과학자 그리고 또 뇌와 관련해서 연구도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선 시간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룰 때는 뭐 심리학, 그중에서 이제 뇌와 관련해서 뇌와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런 뇌를 다룸에 있어서도 어떠한 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의 글들을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고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두뇌에 주입한 약물은 나오미를 둘로 쪼갰다. 그죠? 똑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그죠? 아주 이제 소설 쓰듯이 그렇게 썼죠. 즉 좌우 방구가 각각 마비됐다는 얘기죠. 이제 좌뇌 나오미는 아예 좌뇌에 나오미라는 어떤 존재를 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후에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윌리엄 제임스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아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신체적 자아 그리고 정신적 자아, 사회적 자아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자아는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던 융의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그런 자아라고 저는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 생각이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이렇게 검증이 안 된 거지만 사회적 자아는 페르소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사회적 자아, 정신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이렇게 구별하지만 이것들이 경계선이 명확한 것이 아니고 결국 사회적 자아는 정신적 자아가 그 요소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정신적 자아는 신체적 자아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사회적 자아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이해에서는 융이 얘기한 페르소나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만 하더라도 자아를 그렇게 세 가지로 구별했는데 또 어떤 뇌과학자들은 한 5가지로 자아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몇 가지가 되었던 인상적인 것은 앞서 우리가 그런 와다 검사를 통해서도 봤지만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즉 소위 프로이드의 에고에 해당한다 할까요? 즉 윌리엄 제임스의 그런 정신적 자아에 해당한다고. 결국 뭐요? 바로 언어적 방구. 대부분의 경우에 좌뇌가 언어적 방구. 그 언어적 기능과 관련된 방구. 거기에 있어서 이제 브로카 영역, 베르니케 영역이 또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로서 기능한다고 했는데 바로 언어적 의식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즉 뇌 기능의 발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아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이드의 에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자아가 곧 나의 존재이며 그것이 나의 존재의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바로 정신이에요.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의식할 수 있고
부드럽고 합리적인 그러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신의 실체가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그러한 개념에서 영혼에다 두었고 그것은 신체와 별개로 존재한다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정신은 온전히 합리적이고 오류가 없고 온전히 의식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신체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그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거기에 바로 혁명적인 그러한 그 반기를 들었다 할까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쭉 있어왔지만 심리학 관련해서는 바로 프로이드가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언어적 의식을 통한 자아, 내가 아는 소위 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프로이드가 그 무의식, 프로이드의 무의식 개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렇게 그런 논란거리가 되어지고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로 얘기하지만 심리학자를 범위를 벗어나서 프로이드는 그런 인간 이해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 그런 혁명적인 역할을 한 사상가입니다. 프로이드는 심리학자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크다 할까요? 그 생각이 획기적이어서 심리학자를 얘기하기에는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생각을 온전히 표현하기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사상가라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가 그렇게 그런 그 많은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 데카르트는 그러한 타당성이 없는 생각을 해왔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수학자이고 소위 과학자인데도 어떤 철학적 배경이 관점에 따라 그런 동일한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게 인간 이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일반인들은 바로 뭐요?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즉 언어적 의식을 통한 그러한 나에 대한 그런 경험, 그것이 나 전부고 나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뭐 바로 좌우 방구 기능 편제와 기능 전문화 그 편제와 그리고 와다 검사를 통해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에 지금 두 번째 나오미의 경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좌뇌 나오미는 우뇌 나오미와 다르다. 좌뇌는 수다스럽고 쾌활한 반면에 우뇌는 불안하고 시무룩하고 투명스럽다. 네, 이것도 좌뇌, 우뇌의 기능 전문화 편제하고 관련됩니다. 좌뇌는 수다스럽다. 이게 바로 언어 방구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경우에도 이제 좌뇌에 지금 이제 그런 언어적 기능이 전문화되어 있는 거죠. 수다스럽다는 것이 이제 또 이 사람 또 그죠. 과학자리보다는 거의 뭐 이렇게 작가 같은 그런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 방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쾌활한 반면에 이것도 우리 정서와 관련해서 좌우 방구의 기능 편제와 기능 전문을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좌뇌가 바로 그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쾌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뇌는 불안하고 우뇌는 주의에 있어서도 기능이 좌우 방구가 다른데 우뇌는 주의와 관련되어지고 그죠? 매 순간 그죠? 엄청난 정보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프로이드 비유에 비자면 빙산에 수면 위로 드러난 그런 일각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그죠? 그러한 시시각각 변화할 때 그러한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자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생리적으로 그리고 또는 소위 무의식적으로 그리고는 결국 그 중에 일부는 우리 의식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변화로 인한 불안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우뇌는 불안하고 아까 좌뇌는 긍정적인 정서와 관련된다고 했는데 우뇌는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시무룩하고 투명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이러한 단행본, 즉 이제 폴 브룩스라는 그런 신경심리학자가 사례를 모아놓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사례를 본다는 것도 흥미롭고 재미가 있긴 있고 또 이것이 뭐 교재처럼 그렇게 나열식이 아니어서 이거 여러분 뭐 그냥 얘기거리로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나오는 그죠? 뭐 좌뇌와 관련해서 자아 얘기를 하고
수다스럽다가 무슨 의미인지, 쾌활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불안하다가 무슨 의미인지, 왜 운에는 시무룩하고 통용사다고 표현하는지, 이 의미를 제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고, 또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죠? 주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서와 관련해서 결국 전문적인 우리 심리학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례를 읽으니까 그냥 재미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의미로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서와 그리고 어떤 그런 주의와 관련해서도 지금 다 여기 포함된 내용이 아주 함축된 얘기고, 이걸 통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식적인, 즉 언어적 의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자아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아는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존재, 실존, 실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무거운 그러한 내용,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자, 금방 운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학자들이 바로 이렇게 좀 운해적입니다. 그래서 좌뇌처럼 수다스럽고 쾌활한 이러한 좌뇌형은 철학자의 어떤 그런 기질일까요?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아니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좀 운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좀 이렇게 디프레스 되어 있는 경향성들이 있죠. 제 표현으로 늘 칠랄래 팔랄래 하고 쾌활한데 무슨 철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혼자 살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결혼 생활은 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지 못했다고 할까요?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 안 했다고 할까요? 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고, 그죠? 디프레스도 있고, 그 많은 고민이 그 세계의 그런 시대를 거스르고, 그죠? 문화를 거스르고, 장소를 다 관통하는 보편적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궁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지금 좌우방구의 기능 편제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마침내 말이 터져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이 18, 나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제가 18이랑 감칠나게 했나요? 나는 좌뇌 나오미가 욕설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뭐요? 좌뇌가 지금 이런 욕설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 약효가 완전 사라진 후에 좌뇌 나오미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를 말했다. 그건 봄바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뇌 나오미가 불편해하며 비난의 욕설을 내뱉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자, 나오미가 좌뇌가 마취된 중에는 이러한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뇌 나오미가 불편해하며 비난의 욕설을 내뱉은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좌뇌가 마취된 동안에는. 그런데 좌뇌가 깨어났을 때는, 그죠? 이러한 와다 검사 동안에 당신이 어떤 기분이었냐라고 폴 브룩스가 물으니까 그건 봄바람 같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뇌가 얘기할 때는 아이 18나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얘기했고, 좌뇌가 얘기할 때는 그건 봄바람 같았어요라고 얘기했어요. 와다 검사에 대해서. 자, 우뇌는 언어 기능이 없진 않아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도 우뇌도 어느 정도의 언어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좌뇌가 언어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경우에 나오미처럼 좌뇌가 마비되는 경우에 우뇌가 일부 언어 기능이 있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는 것은 언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하게 되는 것은 철자 한 3-4개 정도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우뇌와 관련된 언어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예, 아니요, 또 혹은 잘 모르겠어요 등과 같은 짧은 문장은 우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이제 뭐 사례가 이제 외국인이어서 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어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오 마이 갓 우리말로 하면 어머나 아이쿠 뭐 이런 게 해당하겠죠. 이런 단어들은 좌뇌의 언어 기능이 있는다. 즉 언어에 있어서 좌반구 우세인 사람들이 좌뇌가 마취되더라도 우반구만으로도 이 정도의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God damn it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요? God damn it 이거 뭐 우리말로 하자면 여기서 나오미처럼 18이 정도에 해당하겠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짧게 감정이 많이 함유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우방구가 한다는 거. 특이하죠. 지금 그래서 나오미가 좌뇌가 마비되었을 때 우방구를 통해서 그나마 하는 말이 위에 보이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좌방구가 깨어나고 난 다음에 어땠냐니까 그 본판을 같았어요. 나오미한테 지금 일단 뭐 제임스 같은 경우, 윌리엄 제임스 같은 경우 세 개로 나눈다 했는데 이 와다 검사를 통해서 앞서 봤던 변호사의 경우도 없고 이 나오미의 경우도 없고 일단 좌뇌, 우뇌 두 개의 자아가 있죠. 자아가 있죠. 그런데 이런 좌뇌가 언어 기능에 우세한 나오미나 대부분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한 이 얘기는 여기서도 읽어봤듯이 욕설을 뱉은 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좌반구가 언어 우세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반구가 하는 경험, 이 경우에는 우반구가 했던 그죠? 짧은 감탄어에 해당하는 욕설인데 이런 것들을 좌반구가 깨어났을 때는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좌반구가 하는 말은 뭐? 그건 봄바람이었어요. 뭐예요? 바로 이게 그 사회적 맥락, 의사 선생님 앞에서 그죠? 그런 와다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사회적 맥락 앞에서 바로 의식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페르소나에 해당하는 우리가 전부라 생각하는 자아가 하는 뭐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언어적 우세를 가진 대부분 사람들이 언어적 기능 우세를 가진 좌뇌가 마비되고 난 다음에 우방구가 하는 감탄 짧은 말이란 것이 바로 이 와다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뇌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바로 이 말을 하는 우방구는 우리가 온전하게 좌뇌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전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자아가 보이는 현상이야. 바로 프로이드의 무의식이라는 것이 융이 얘기하는 페르소나 속에 숨어있는 어떤 셀프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바로 뇌과학적으로 보자면은 이러한 기능 전문화와 관련된 좌우방구 기능 전문화와 관련된 편자에 있어서 우방구, 즉 좌뇌가 어느 우세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방구의 기능과 관련된 것을 살펴본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물론 우방구의 언어 기능이 우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좌방구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험들은 또 언어적 의식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겠죠.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좌방구에서의 경험 또는 좌방구가 짧지만 뱉어내는 그러한 언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이해가 아까 말씀드린 융이나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와 관련된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녀의 스토리에서 편집되어 삭제됐다. 잘 보세요. 그죠? 좌뇌에 있는 그런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되어지는 언어적 의식으로 구성되어진 일반인들이 바로 나의 실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아가 뭐 했다는 거죠? 편집하고 삭제했다는 거죠. 왜? 바로 그 사회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거기에 따라 실제 자기 경험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뭐 융의 페르소나
해당한다 할까요? 아니면 제임스의 사회적 자아에 해당한다 할까요? 거기에 합당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언어적 강구, 나오미에게서는 저 아내가. 하지만 나오미가 하고 있는 실제 경험은 이 운행하는 이 말이 가깝죠. 음, 위험한 뇌수술 기다리고 있고 와다 검사를 받는데 그게 봄바람 같겠습니까?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생각이 봄바람에 해당합니까?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자아가 분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통합성의 환상을 품는 것이다. 이게 또 뭔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온전한 자아가 하나 있고 데카르트라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이고 정신적인 무의식이라는 그런 부분 없이 다 의식적인 그러한 정신에 해당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것이 마취로 인해서 이것이 찢어졌다. 갈기갈기 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데카르트적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간다. 뭐냐면은 우리는 아예 애초부터 그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누어진 그러한 자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언어적으로 의식할 때는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아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통합성의 환상을 품는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환상이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당초 분할 가능한 온전한 자아가 있었다고 미리 전제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온전한 자아라는 것은 없다. 바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환상이고 착각이고 망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이렇게 생각하죠. 온전한 자아가 있는 것처럼 마음은 데카르트처럼 그렇게 신체 별개로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한 생각이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상태로 계속 나아가야 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진보 개념이고 진보 사관이에요. 그런 진보 사관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식민 제국주의를 낳고 우리 뒤에 가서 제가 그런 부분 얘기하겠습니다만 앞서 그런 질문을 제 두 번, 세 번 한 이유가 뒤에 가서 바로 우리의 실존적 불안을 낳고 그것이 늘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그런 문제를 낳는 소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학 그리고 철학을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가 심리학을 제대로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면은 데카르트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타당성이 없는 생각하에 식민 제국주의가 되었던 그건 자치하고 개인적으로 그죠? 그러한 진보라는 그러한 생각에 잡혀 있으면은 늘 실존적 불안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문화라 이 시대에 던져져서 그 문화 안에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학습 심리학 들어보면 계시겠지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우리가 학습 기억되어지고 신체부터 내가 의식적으로 언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아까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을 떨쳐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것을 통감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과장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들을 그죠? 넘어서서 실제 존재하는 우리를 발견했다 할까요? 그런 분들이 시달타, 석가모니나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발견한 또 체험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이 되었던 뭐 종교가 되었던 뭐 어떤 사상이 되었던 심리학이 되었던 바로 그런 그 좀 더 건강한 그러한 치유랄까요? 변화는 바로 그러한 지점까지 뭐 예수나 석가나 그리고 뭐 융이 얘기하는 셀프 발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존적 그러한 그 불안을 낳는 그러한 어떤 페르소나적 그런 껍질을 깨트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작업이 없이는 그런 건강한 자기 발견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것도 너 생각이고 너만의 생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철학자 그리고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텅 빈 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시대 문화라는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자유의지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도 바로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그런 정신, 마음, 자아가 하는 착각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환상일 수도 있는 것이죠. 환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 당초 분할 가능한 온전한 자아가 있었다고 미리 전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온전한 자아라는 것은 없다.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분할되어 있는 불연속적인 존재다. 이것이 분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아가 그죠?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그러한 관악기나 현악기나 타악기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뇌에서의 여러 가지 자아, 아까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들자면은 신체적 자아, 정신적 자아, 사회적 자아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쿵짝쿵짝 잘 조율이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뇌기능, 건강한 소위 마음, 건강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이 자아가 갈기갈기 분할된 것이 대표적인 예로 바로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조현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통적 토대가 있다. 누구나 우리는 불연속적인 존재이고 여러 자아가 있으며 그것이 잘 쿵짝쿵짝 조율될 때가 소위 건강한 상태고 그것이 안 되어질 때가 바로 병적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현병을 예전에 정신분열증이라 했는데 바로 그런 정신분열증 할 때 그 분열이라는 말이 마음이 조각났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것인데 바로 이러한 그죠 다중자아를 관련된 그러한 현상이라 볼 수 있고 조현병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정신질환 그리고 질환이라는 병명까지 붙이지 않더라도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심리적 갈등이라는 것도 결국 이러한 불연속적인 존재, 즉 다중자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의식을 뒷받침하는 심리 과정, 느낌, 생각, 기억 등은 두뇌 여러 영역에 흩어져 분포되어 있다. 예, 이거 우리 앞서 배웠던 그죠? 분산신경망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한 집결점 또한 없다. 이 집결점이란 것이 바로 뭡니까? 그런 기능 국소적 그런 생각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기능 국소적도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그 둘 사이에 분산신경망적이다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 흩어져 분포한다는 얘기고 특별한 직결점이 없다는 것은 국소적, 국제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자아가 내 어떤 특정 부위에 딱 그죠 기능적으로 그렇게 국소화되어 있다, 국제화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분산신경망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영혼의 조정실도 없고 영혼의 선장도 없다. 이게 바로 데카르트죠. 그러한 정신에 대한 반대되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허구의 작품이다. 허구의 작품에서 통합된다. 이 허구의 작품이라는 것이 결국 뭐야? 좌반구, 대부분의 사람들, 언어적 기능이 우세한 좌반구가 만들어내는 뭐요? 편집, 삭제로 이루어진 것이 편집 또는 삭제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자아는 다 뭐예요? 허구, 편집되고 삭제되어진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아는 착각이다. 결국 그것이 뭡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 아닙니까? 그때 아라는 것은 그죠? 그 나아자라고 우리는 이해하지만 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데카르트적, 플라톤적 그러한 이데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아자인데 그 안에는 나라는 존재도 포함된 거죠. 그 무아, 아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결국 나라고 생각하는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런 온전한 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착각이고 허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토리를 말하는 기계다. 즉 뭐예요? 이 사람 또 다른 의미로 쓴 거죠. 인간은 이야기란 거예요. 인간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 존재라는 거죠. 뭐 좌뇌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즉 자아는 곧 스토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간 이전에 이야기가 먼저 있었고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든다. 즉 우리 인간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시대와 문화가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내용 안에는 뭐 과학도 있을 수 있고 철학도 있을 수 있고 사상도 있을 수 있고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던져져서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아까 철학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자가 얘기처럼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그냥 텅 빈 머리예요. 그것들이 우리가 부지부식간에 그렇게 우리 안에 그러한 자아를 구성하게 되고 우리는 그 스토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실제 존재하는 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깨부시는 작업이 아까 뭐 예수나 그런 석가 모니가 했다라는 바로 그러한 실제 존재하는 실존에 대한 깨달음, 체험이란 것과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개인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갈등하는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접근이란 것. 근데 그게 뭐 예수나 부처처럼 그죠? 그러한 고통 없이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거지만 등 따쓰고 배부를 때 뭐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뭐 등 따쓰고 배부른데 당장에 뭐 이런 심리학, 신경심리학 공부하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한데. 자, 밑에 좀 더 보시면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이 허구란 얘기는 아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로빈슨 크루소나 엠마 보바리와는 다르게 우리는 물질적, 도덕적 차원을 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 세상 속에서는 생각과 행동이 수천만 가지의 방식으로 충돌한다. 왜? 이야기가 다 다르니까. 뭐 그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뭐 지구상에는 70억 개 심리학이 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죠? 다 70억이 뭐 지구 인구가 70억이니까 결국 뭐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뭐 다른 뭐 침팬지가 하겠어, 개가 하겠어, 소가 하겠어. 결국 사람이 하니까 그런데 그 70억의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뭐 심리학은 70억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스토리가 그런데 같은 시대 문화에서 태어나더라도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 그리고 그 선천적인 요소와 바로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그죠? 그것이 뭘까 먼저고 나중이라 할 것 없이 그러한 테네스의 그런 경험 그리고 출생 이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모와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교, 사회라는 울타리 내에서 하게 되는 후천적 경험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70억이면 70억마다 다 자기의 스토리가 다르니까 뭐요? 수천만 가지 방식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을 읽은 독자들은 여주인공이 소설 속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하여 저마다 다르게 반응한다. 하지만 보바리 부인의 생활과 생각은 고정되어 있다. 그녀는 결국 샤를과 결혼할 것이고 사기꾼 로돌프의 유혹에 넘어갈 것이며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피와 살을 가진 인형인 우리는 사정이 좀 다르다. 인형이라 표현하는 이런 것도 이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 소설 속의 캐릭터는 그죠? 뭐 소설 안에서 딱 이제 정해진 것이니까 그것은 뭐 어떻게 일어날지 뭐 책을 다 읽어가는 동안에 그 내용 안에서 뻔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씨, 팔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종종 이런 생각. 아까 이 얘기는 나오미가 와다 검사를 받는 동안에 무방구가 한 얘기인데 지금 이 폴 브룩스라는 신경심리학자는 와다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나의 존재, 실존적 고민을 한다고요. 도대체 나는 존재는 뭐냐는 거예요. 이 의미가. 바로 신경심리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와서 좌우방구의 기능 편제와 관련된 와다 검사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인간 실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선 시간부터 그런 질문들을 하고 쭉 이야기를 하려고 이어왔고 뒤에 가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바로 기억으로 연결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스토리란 것은 바로 우리 태어난 그 시대, 문화라는 환경 속에서 학습과 기억을 통해서 이루어진 스토리죠. 그래서 이 얘기 이후에 그런 기억을 살펴볼 텐데 그 기억 안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 언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기억 이야기도 있고 언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스토리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뒤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누가 자아의 스토리를 말하는가? 그건 누가 벼락을 치고 누가 비를 내리느냐 묻는 것과 비슷하다. 예전에는 누가 벼락을 치고 비를 내리는지 어떻게 생각했어? 바로 어떤 존재가 있었어, 실체가 있었어, 소위 신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결국 벼락이라는 것이 비란 것이 누가 주체가 되어지고 벼락, 비가 객체가 되어졌어. 이것이 어떻게 의지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내려지고 마는 게 아니죠. 바로 자연현상이죠. 스스로 그러하련 무위자연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지 않고 스스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아의 스토리란 것도 결국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위자연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한 생물학적 존재로서 환경이라는 그러한 시대와 문화 속에 던져지면은 즉 태어나게 되면은 그러한 스토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생물학적 기제라는 개체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기제를 통해서. 그래서 앞서 생물학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하다는 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즉 도대체 이 자아 스토리 누가 만드는데? 그건 질문한 것은 벼락은 누가 치고 벼는 누가 내리냐 이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과 데카르트처럼 생각하면은 누가 벼락을 치고 누가 벼를 내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라는 스토리, 즉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의식적인 나가 전부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가 만드는 스토리는 누가 만드느냐 얘기한다면 결국 뭐예요? 신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우리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주체 개념이에요. 데카르트적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던져진 텅 빈 머리라고 얘기하는 철학자의 말처럼 그 시대 그 문화가 만드는 스토리가 우리를 만든다는 거야. 그럼 그 시대 그 문화 스토리 누가 만들었죠? 바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었죠. 그럼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를 왜 만들었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 문화 속에 던져진 텅 빈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가 채워진 거예요. 그 이전 사람들에 의해서. 그럼 뭐 사람이 먼저냐 스토리 먼저냐 계속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질문이 될 텐데 그것을 계속 궁구해서 그죠? 인간만 볼 것이 아니라 그죠? 유기체 전체 거시적으로 그렇게 보아질 때 결국은 아까 벼락은 누가 치고 비를 누가 내리느냐 이런 질문처럼 누가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뭐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로 전체 어떤 유기체적 시스템 안에서 그죠? 우리는 생물학 존재로서 어떤 환경에 던져질 때 바로 언어적 의식 그리고 언어적 의식 이외의 비언어적인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학습과 기억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곧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다시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는 또 다른 후세를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뭐가 먼저를 할 것 없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풀 수 없게끔 뒤엉켜 있다라는 거야. 이런 점에서 I think의 I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다. 즉 나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의식적인 자아, 그거는 본질상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거죠. 스토리에는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하지 못한 스토리도 있고 한데 흔히 내가 했다. 나는 누구다. 데카르트의 바로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일관된 꾸며낸 혹은 꾸며내지 않은 스토리가 그건 뭐죠? 자기가 꾸며내려고 해서 꾸며내는 것도 아니고 꾸며내는지도 모르고 꾸며내는 것이죠. 아까 나오미의 경우도 봤고 앞서 변호사와 하다금에서 봤듯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일관된 스토리가 곧 그 사람의 자아인 것이다. 이때 스토리, 이 자아는 의식,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아, 그리고 언어적 의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스토리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학습과 기억의 종류를 살펴보고 기억장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마치고 나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하는 내 자아가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우리를 만들어낸다. 자, 자유의지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진보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짧은 문장 안에서도 제가 가능한 한 전달해 드리려고 했지만 앞으로 살펴볼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된 철학적, 과학적 또는 심리학적 그 안에서 우리 지금 신경심리학적 그러한 자료를 볼 때 자유의지 선택이란 것은 바로 언어적 의식적 자아가 만들면 하나의 착각이고 그렇다면은 진보라는 것도 하나의 착각이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들과 이런 인간의 어떤 정신, 인간 이해를 다루는 그런 과학자들 얘기한 것이고 그 이전에 지금의 철학자, 과학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2000년하고도 그죠? 4, 500년 전에 이미 얘기되어져 있고 바로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여류시인인 무리엘 루카이스는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바로 나의 이야기적 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지난 앞선 시간에 수업이 좀 짧았고 또 편집까지 하니까 수업 시간이 좀 짧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많이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생각나는군요. 유명한 철학자라고도 하는데 나의 관심사는 사실을 내 소망에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이 사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생각나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